그리고 이제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의 이제 양림동이고 바라봤었던 양림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갈 텐데, 첫 번째는 제가 그 지금 현재 호랑가시나무 넘어서 선교사들이 있는 이쪽에 처음 가본 건 2005년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쭉 건너다가 거기를 봤는데 진짜 여기는 저는 이렇게 공간 이동한, 왜냐면 이제 비록 오른쪽에 이렇게 폐허가 되고 막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 쓰레기 버리고, 그러니까 습이 너무 와가지고 숲이 너무 음습하고 음해가지고 그렇더라도 거기 이제 지금은 포장이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다 흙길이었고 그 철조망으로 이렇게 좀 막아져 있었던 그런 공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정말 묘한 그런 그 기운을 주던 그런 곳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2009년에 갑자기 이제 그때까지 종교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양 한 마리를 안고 두 마리 있는 그 그림을 그리는데, 그릴 때 저도 그 이유를 몰랐어요. 내가 왜 그리지? 내가 왜 그리는지 진짜 모르겠다. 그리면서 끝날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다 이제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살짝 마무리만 놨던 당시에 좀 옆에 이제 있게 됐었죠. 그러다가 2013년이었어요. 2013년에, 그러니까 제가 양림동에 그 자리 잡은 건 2002년부터 자리 잡았거든요. 마당 양림교회 그 지금 로이스 커피숍 1층이 커피숍이고 2층이 미술학원, 3층이 저희 후배 사무실이었는데 거기에 얹혀 있었어요. 거기에 얹혀 있어가지고 빨리 와서 저 이렇게 산책하면서 그쪽으로 갔었던 건 같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9년부터 그러니까 그 2006, 7년에 돼보면 국토부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펭귄마을 일원회 하고 양림동 일원회 할 때부터 마을 커뮤니티랑 이렇게 뭔가 손잡고 일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까지 무슨 특별한 사명감이든 움직임이든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9년에 그 그러니까 마을에 다른 사람을 초청해도 사람들이 안 와요. 냄새 난다고, 마을에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안 온다고 막. 그래서 도대체 왜?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는 사직공원이나 있었을 때는 여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을 텐데 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마을을, 이 공간을, 그러니까 지금 사직산과 양림산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어떻게 살릴까 시작하다가 이제 예술동물원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마을에 있는 예술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어서 갔는데, 근데 그 중요하게 된 거는 201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을 알리기 위해서 막 활동을 하는데, 저랑 10년 그라운드 이한호 대표가 2012년에 오게 되는데, 그때 지금 육가커피 그 자리가 거기가 슈퍼였어요. 슈퍼였는데 그때 MBC PD가 그 건물을 사면서 비어 있어가지고 그 양림 떡볶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었는데, 그 사장이 나가고 나서 거기 이제 그 2012년에 지금 주스 컴퍼니의 이한호 대표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 근데 봤는데 그 마을에 실은 마을 이야기를 담는 것도 없고, 마을 스토리나 인물들에 대한 담는, 그 과거의 역사를 담는 그런 장소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리고 관에서 굿모닝 양림을 만들었는데도 그거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고, 그러면 이한호 대표랑 이야기해서 앞 공간을 무인다방을 만들고 앞에 아카이빙, 그래서 이제 남궁옥 박사님부터 그런 선교사님들, 유진배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 이 동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거기 아카이빙 하면서 저도 이제 조금씩 이 공부를 하게 돼가는 거고, 얼마나 이 마을을
잘 알릴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이 마을을 이거 가지고 이제 이하나 대표 너무 좋다 하는데, 그때 트랩이라고 하는 여행 잡지가 있어요. 아직도 유명한 잡지인데 기자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 눈에는 그냥 여타 마을하고 똑같다. 이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마을인데 당신들이 뭐가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하나 대표랑 저랑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각 거점별로 하나의 포인트를 만들어 가자, 이제 이런 생각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2013년에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기회가 닿았냐면, 이제 호랑가시 나무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찾아가긴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게스트하우스나 미술관 있고 윌슨 선교사 때까지 가는 그 길이 완전히 거의 차단됐다고 보시면 그때 맞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때 노영상 총장님으로 막 바뀔 때였거든요. 노영상 총장님으로 바뀔 때여서 그때 제가 제안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안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학교 측에서는 그 제안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안서를 만들기 시작했죠. 거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근데 첫 번째가 저 고민을 했었던 게, 선교사님들의 사택을 현재 뭘로 다시 이렇게 할 것인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교사님의 그 공간을 선교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다른 사람들이 호응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의 방편으로 전 세계의 모든, 그리고 서양 미술사, 특히 서양 예술에서는 음악과 미술은 종교에서 이렇게 영향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소리가 지금 거의 막 들어가고 있어서. 아, 여기서 지금. 네. 네. 그래서 종교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리고 그 미술과 음악의 발전은 종교에서 옵니다. 그 건축부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를 통해서 음악, 미술, 심지어 디자인, 모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파생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그 공간을 어떻게 살릴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지금 원효한 선교사님 사택, 그러니까 원효한 선교사님 사택이 과거에 이제 원효한 선교사님의 부인 원진희 교수님이 광주 시향 비올라 주자하셨잖아요. 광주 시향 비올라 주셨고, 작곡, 그 다음에 피아노도 가르쳐 주시고, 비올라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장소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었던 그냥 문화 예술로서 다시 거기를 살리는 방식, 이렇게 바꾸는 방식이 필요하다. 근데 그 공간 1000평이 되는데 저희가 돈이 있어서 거기를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 그 공간들 보여줬을 때 이 공간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10명이 다 말렸어요. 이 공간들을 당신이 뭘로 쓰고 뭘로 돈 벌어서 여기를 뭘로 굴릴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근데 작가들이 있는 곳, 예술이 있는 곳, 지금 원효한 선교사님 사는 곳은 예술이 숨쉬는 곳,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는 돈을 만드는 곳. 네, 돈을 만들어야 여기를 이제 관리하고 굴리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람들이 자고 먹고 머물러야 그 동네의 이야기를 듣지, 그냥 관광은 한두 시간에 그냥 쑥 보고 가버리는 케이스여서 머무르게 하는 것.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는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한 번에 딱 끝나지 않았고요. 돈이 없어 놓으니까 어디 다른 데서 해서 버는 대로 그냥 거기 계속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지금 비엔날레 전시가 이루어지는 아트폴리곤 그 자체도 이제 2016년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글라스폴리곤이라고 하는 지금 원효한 선교사 사택 그 뒤쪽에 유리로 되어 있는 그 공간도 2018년에 돈이 생기는 대로 이렇게 공간들을 쭉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제적인 곳이 됐어요. 그리고 양림동도 국제적인 곳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미술 쪽 그 분야에서 국제적인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일은 그렇게 해서 자리 잡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저희가 고쳐 나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들어 갔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내가 여기 왔던 거는 2005년에 우연히 온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2009년에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렸던 것도 우연한 이유는 아니었구나. 뭔가가 나를 불렀다라는 생각은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2009년에 그렸던 그 그림은 이제 저희 고모가 오산교회라고 오산교회 아세요? 오산교회 있는데 오산교회에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고모여가지고 고모 돌아가실 때 이제 병원에서 오산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신학대학교 출신이시기도 한데요. 네네네. 곡성오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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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거기 그 목사님이 새 교회를 지으면서 예수님 그림을 찾는다. 근데 이제 그때 여기 양림동산에 우리 그 화가 계셨잖아요. 양경모 작가님 계셨잖아요. 근데 양경모 작가님은 친구지간이어서 부탁을 했는데 양경모 작가님이 예수님 그림 안 그린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그때 고모를 보여주고자 그림을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그림을 보게 돼서 이제 그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게 오사원교회로 또 갔어요. 그러니까 1년에 이런 쭉 과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 자리 잡으면서 종교를 가졌고 집사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교회에 많이 못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쪽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서 위쪽 그래서 핑계일 수도 있는데 못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신데 신학대학교 나와가지고 양해는 해주시고 계셔서 당분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이제 제가 바라보는 양림동 사용법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여기 이 집 있잖아요. 이 헌트리 선교사택이랑 똑같이 생긴 집이 있는지 아세요? 바로 옆에요? 아니요. 이거랑 똑같이 생긴 집이 전주 예수병원 뒤쪽에 관사가 있어요.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선교사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같이 공유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근데 뭐 논란이 있어서 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우리가 양림동 사용법에서 저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은 어떤 거냐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차종순 목사님이 했었던 게 이 이야기예요. 이렇게 선교사들이 이렇게 처음에 나주에 가서 자리 잡으려고 했는데 워낙 보수적이어서 못 가서 목포로 갔다. 그리고 목포 갔다가 다시 이제 광주로 왔고, 그때 여기는 광주 인구가 한 8,000명에 여우꼴이고 풍장터였다. 그리고 나환자들과 거지가 들끓는 곳이었는데 선교사들이 이걸 다 이렇게 좋게 만들었다. 맞죠? 네. 근데 이거는 실은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분명하게 말하는 거는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쭉 이야기하는 것도 양림동이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신학대학교 대학원생이 쓴 논문에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학원 졸업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이런 졸업 논문으로 쓰일 정도면 검증을 정확히 받은 그런 이제 논문에서 나온 그 이야기인 거죠. 뭐 우산리 교회부터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나주에 교회를 세우죠. 나주에 교회를 세우는데 선교가 늦습니다. 선교가 늦어요. 선교가 잘 되지 않고 보수적이어서. 그러다가 목포로 갑니다. 목포로 가서 이제 오인 선교사 하는 이야기, 선교는 굉장히 잘 되는데 목포에 인구가 없대요. 선교를
포교 활동을 하는, 포교는 정말 잘 되는데, 이 목포에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디로 어떻게 할까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제 우리가 일방적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전라도는 나주가 훨씬 컸다 라고 아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 중기부터 나와 있는 기록들을 다 봐보면 항상 나주와 광주는 도시 크기가 비슷했고, 그리고 나주 읍성 안에 있는, 읍성에 있는 건물들은 초가집으로 돼서 이렇게 한 것도 많았지만, 광주 읍성 안에 있는 건물의 특징은 기와집들이 많았다. 인구수도 비슷했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임진왜란 때 관찰사와 권율 장군이 있었던 광주 목사라고 하는 곳이 광주 목사였어요. 나주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일단 보면,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교사들이 딱 봤는데 나주 인구와 광주 인구가 똑같이 15,000 가구인지 15,000인지 모르겠어요. 15,000 가구로 알고 있어요. 논문에는 3만 명이라고 써졌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목포 인구보다 훨씬 이제 많으니 이들이 옮겨야 되는, 나주는 이미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이미 1896년에 그 단발령에 반발해서 나주 시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단발령에 반발해서 그 나주 목사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관찰사가 광주로 피난 오면서 96년에 광주가 도청 소재지가 되잖아요. 이거는 정확히 나와 있는 거고, 광주시 홈페이지 기록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인구가 8,000명밖에 없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맞잖아요. 그쵸? 광주 안 맞는 말이 정설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우꼴이었다. 근데 여우는 우리나라에 너무 많았고요. 여우는 너무 많아. 풍장터는 광주 백년사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호남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나주도 그랬고 진도도 남아 있고, 뭐냐면 뚝방과 야산에 풍장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화장터나 풍장터의 개념이 없었을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지가 많았다. 양림도에 이제 오거리 위주의 광주 5대 부자가 살았어요. 오거리 이쪽에 광주 5대 부자가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91살이신데 어렸을 때 놀러 갔을 때 식자들이 많고 의리의리한 귀하집이 많았다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 그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그 정추 그 분이셔가지고, 근데 거기에 또 양림단에서 넘어온 곳이 작은 장터였잖아요. 부자들이 살았어. 그러면 천에 있고, 거지들이 살 수 있는 곳은 많이 국어를 할 수 있고 뭘 얻어먹을 수 있는데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광주역 그쪽에서는 이제 거기에 있는 생선이나 어물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팔았다고 하고, 박림동에서는 미역을 말린 곳이 박림동입니다. 민밑돌 박림. 민밑돌이라는 건 미역을 말린 도.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거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던 거고, 그리고 물론 이렇게 나환자들도 있었겠지만, 이제 1907년이잖아요. 1907년에 이제 나환자들을 치료를 전국 최초로 함으로써, 그리고 그 소문에 몰려든 나환자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잡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왜 저는 이게 조정이 돼야 된다 생각하냐면, 윌슨 선교사가,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영산포에서 이렇게 그 안고 온 나환자를 너무 지극정성으로 케어하고 하는 거에 감동을 받아서 그때는 기독병원 제중원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중병원단 제중원이었을 때 의사들 설득해가지고 그 나환자를 치료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뜻은 정말 다른 큰 뜻, 더 큰 뜻을 안고 있어요. 그냥 못 살고 헐벗하는 그인데 나 선교사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이곳에서 나 환자를 치료하게 했었던 것은 그 포사이드 선교사의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런 박애주의도 아니고 착한 사마리아인을 넘는 그 이상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달이 아다르고 어다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서는 단순히 광주만이었지 않다. 제중원이란 이름을 서울에 있는 제중원과 광주의 제중원을 똑같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광주가 다른 도시들과 저는 비교가 될 수 있을까? 적어도 광주 제중원이 열린 거는 광주로 온 선교사들의 위치가 저는 반증을 보여주는 거다. 제중원을 갖고 있을 정도로, 명칭을 그대로 서울에 있는 최초의 제중원과 광주의 제중원을 갖고 있을 정도의 선교사들의 소셜 포지션과 교단의 힘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미루어 보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이렇게 정설처럼 이뤘던 것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왔었지만 지금은 사실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 사실이 틀어지지만, 조금 더 공부해 보면 그 선교사들이나 선교 역사는 더 거대한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더 거대한 걸 내포하게 된 거고, 그리고 1904년 12월 25일 날 첫 예배 받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집을 빌려서 했나요? 빌려서 예배 본 거 아니잖아요. 지었잖아요. 그럼 그 집을 지으려면 땅을 보러 와야 되고, 땅을 계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집 짓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뚝딱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1903년에는 여기 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웬 선교사가 1903년에 안식년을 거치고 다시 들어와서는 광주로 왔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광주로 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고, 첫 예배를 1904년 12월 25일 날 봤다. 이게 더 정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제 양림동 사용법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선교사들의 이제 외국 사람이 오건, 저는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 장소가 선교사들이 있었던 그런 공간이고 영역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선교사들이 시켰다라고 믿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그런 항일 운동부터 모든 그런 운동에서 배후에 선교사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외국 사람들의 반응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의 반응이 왜 그닥 좋지 않을까 해서 최근에 어떤 저희 외국 기획자랑 이야기를 했더니, 포르투갈인데 포르투갈 선교사 더 많대요. 그러니까 각 유럽에서 봤을 때 선교사들이 이렇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걸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정신과, 왜 예를 들면 서서평 선교사가 몇 명의 양녀와 양자와 그리고 업자의 구라행진과 이것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서평 선교사가 1911년에 들어오나요? 12년에 들어오죠. 12년, 서로둑 선교사도 12년에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 해. 근데 들어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것을 했을지, 서서평 선교사가 세계 몬트리올인가요? 몬트리올에서 세계 기독교 거기 갔다 자기 어머니가 이제 여기
가지 말아라 했을 때 배를 타고 오면서 느꼈던 숙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냥 자기한테는 여기가 진짜 집이고 자기가 거두고 먹이고 하는 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내 생각에는 서석평 선교사는 일단 여기가 고향이었다. 양림동이 고향이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천천히 평온하게라고 하는 그 이제 영화에서 모슬포 그 항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소아이나트 부인에게 소아이나트 부인에게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건강한 당신이 너무 부럽다. 내가 한 명이라도 몸이 건강해서 한 명이라도 더 여자 애들을 더 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선교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 선교사들의 큰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더 어떨까? 그리고 그들이 미친 영향을 딱 놓고 보면, 자, 광주 최초의 그러니까 3.1운동과 뭐 4.19, 28 학생운동, 뭐 이런 게 다 오행 기념각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다 그렇잖아요. 이런 우리의 광주의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한복판에 다 선교사들이 있었다. 광주가 지금은 저는 광주가 아시아 민주 인권의 심장이라고 보거든요. 모든 곳에서 롤모델로 보는 것은 광주이고 그 안에서의 양림동의 위치. 선교사들이 과연 없었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그러한 정신을 이어왔을까? 뭐 이렇게 광주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조아라 여사님조차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미친 영향 그리고 끼친 영향, 단순히 양림동에서 이렇게 됐지만 결국은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이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끼치는 영향, 이거는 이 단순히 동네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게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체로 퍼지게 된 가장 근간에 있는 정신, 씨앗, 이것은 저는 그 선교사들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그런 선교사들이 어떻다 이것보다는 선교사들이 어떤 것들을 지금 이렇게 미쳤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야기한다면 그 누구도 실은 뭐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광주와 외부인이 보는 광주는 완전히 다른 광주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제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각 다른 나라들을 많이 가거든요. 근데 특히 아시아에서의 광주의 이상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아시아에서의 광주 이상은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광주는 유럽으로 가면 미술로서 정말 유명한 도시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뿌리, 왜 광주가 그렇게 됐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광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광주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우리가 스스로 광주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있고, 아까 이제 처음 차종순 총장님 이야기했던 그 스토리라인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첫 사업을 양림 근대 역사문화마을 사업을 차종순 총장님이 시작했지만, 차 총장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거기 난관건설 회장님과 박광태 시장과 이렇게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저는 자신감, 지금 조금 더 우리가 더 자신감 있이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증으로서 광주 최초의 신장로부터 그렇잖아요. 광주 최초의 뭐 문화예술회관이라고 불렸던 그런 공간부터 최초의 병원부터 최초라고 불리는 것들은 그냥 다 양림동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한호 대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타 연대별로 사실은 다 틀릴 수 있으나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 동네에는 자, 대학교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신학대 지금 자리에 원래 간호대가 있었다고 하지만 자, 간호대,
그 다음에 호남신학대학교, 보건대학도 여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서남대학교도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고, 전남여상, 그리고 뭐 숭일, 수피아, 그리고 과학원이 2개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공장이 2개인가 또 있었다라고 해요. 이 양림동에. 이 작은 동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이제 사용법은 이제 저 생각했을 때는 그 예전에 이제 기획자들의 활동 내역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마을에 보조금이 들어오니까 자기들 돈 들어오는 것을 뺏어가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기획자들이 이걸 뺏어가서 잘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비엔날레 열리잖아요. 스위스 파빌리온 지금 이남 스튜디오에서 열리는데 3달간 사용료, 전기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주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거의 그냥 전기세 이 정도예요. 다른 분들은 비엔날레 열리고 뭐 하니까 돈을 많이 하겠지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왜냐하면 비엔날레가 돈이 없어요. 비엔날레 그 돈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호남신학대학교 윌슨 선교사한테도 제안을 했지만 비엔날레에서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절당했어요. 돈이 있었으면 아마 윌슨도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쓰였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가는 마음속으로 이 양림동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기획자를 어떻게 잘 쓰는 법들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실은 이제 그 양림동산이 헌트리 거길 떠난 걸 너무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고, 거기가 그냥 계속 그러니까 양림동산이 썼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위치에 갔을 때 이야기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도 똑같은 양림동에 대한 사용법이고, 근데 이 사용법을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엔 기획자들을 쓰는 법이다. 그냥 조금 더 페이퍼를 잘 쓰고 조금 더 말이 좋아서 설명 조금 더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뭔가 이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다 공짜로 주더라도, 왜냐하면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모두 다 하는 이야기는 마을이 다시 어디 갔다 오면 굉장히 편하다라고, 마음 깊이 편안함을 느끼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왔던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길어지니까 마지막으로 일단 이제 하자면, 내년에 이제 저희 하는 게 딱 두 가지인데요. 내년에 이 마을에 이제 파빌리온 10개, 그러니까 국가관, 그러니까 비엔날레 국가관 10개, 그 다음에 호랑가시가 메인 전시장이 다시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도 똑같은, 아시겠지만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비엔날레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생길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건 10개의 파빌리온이 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때 이 마을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진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한 마을에 국가관 10개 들어온다. 이건 거의 파격적인 일이거든요. 사례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내년에 우리가 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를 잘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거의 광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장우 가옥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는 정말 이렇게 마을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최승효 가옥도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장우 과학에서는 왜 이렇게 중요하다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양림동에 선교사들은 땅을 팔았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렇잖아요. 선교사들의 땅을 판 사람들 잘 아시고 계시지만, 그리고 선교사들이 정말 쉽게 자리 잡게 해줬던 사람들은 누굴 것인가? 그래서 나주에서도 힘들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이렇게 쉽게 호남 선교의 본부, 제주도까지 다 관할하게 할 수 있었던 이 마을 원래 있던 원주민들의 이 받아들임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자리 잡기 이전에 양림동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기 이장우가 거기 정락교에 있는 정석호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정상호 그분은 광주 초대시장이 되거든요. 그 정락교의 둘째 아들은 초대시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견은 있거든. 정상호가 그때 2명 있었대요. 그래서 전대에서 그거 조사했던 분이 나중에는 책을 내고도 이거 잘못 냈다 할 정도로. 아무튼 그리고 정석호 그분은 나중에 그 한전의 전신인 곳의 원장으로도 갑니다. 이제 그만큼 실은 이제 영향이 있었지만 더 오래 보면 이제 광주 정씨들의 터잖아요. 이제 광주 백년사에 보면 그 이장우 가옥 밑에 있는 기단이 있어요. 돌로 쌓은 그 기단이 600년 됐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광주 정시에 있는 이 사람들은 시제를 울림동에서 지내고 양림동에서 이장우 가옥 보고, 왜냐하면 예전에 그 자기들 종갓터고 그 다음에 계비석 보고 이 코스가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주 정시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겸재정선입니다. 네, 겸재정선. 근데 겸재정선 서울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무조건 광주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아니겠죠. 할아버지나 이런 무조건 광주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제를 지내면, 저희도 지금 시제를 지내러 이렇게 가다 보면 1년에 적어도 2번, 많게는 3번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와야 되는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더 잘 아시겠지만 양림동에 이게 광주천이라는 이름은 일제 때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름은 조탄강이라는 그 대추조자를 써가지고 대추조자를 쓰는데 그 대추조자를 쓰게 된 이유가 그 계비석의 주인공 정엄선의 아버지가 조계공 정만종에서 그 조자가 대추조자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광주가 대추가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래서 특산품으로 대추하고 죽산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4대 죽산품 상지는 이제 추측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아닙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전주, 그 다음에 이제 남원, 광주, 나주 그렇습니다. 근데 왜 광주나 이런 데들이 다 이렇게 전주나 나주나 이렇게 죽산품 생산이 멈췄냐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빠르게 성장했던 도시고, 일제가 처음 와서 했었던 거는 그 충장도권 3, 4가에 있는 상가들을 다 몰아내고, 죽산품 상가들 다 몰아내고 자기들이 상권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서양 선교사들도 여기 그 대나무에 대한 언급하는 그 이야기는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담양이 언제부터 죽산품으로 유명하게 됐냐면, 그냥 원래는 참빈 만드는 분이 한 300년 전에 온 건 사실이긴 한데 죽산품으로 보기는 약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1912년에 일제가 1인 1특색 운동을 가져요. 이제 그러면서 담양이 급격하게 커지게 됩니다. 영산강의 첫 상류이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물류를 빨리 보낼 수 있어서 빨리 커지긴 하는데,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제 실은 그 이야기들이 양림동에 있습니다. 양림동에 있고요.
그리고 바로 전에는 아마도 향교동이라고 불렸을 것 같아요. 사직동이 향교동 이렇게 불리기는 했었을 텐데, 같은 큰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과 그다음에 예술인 이렇게 바라보는 것, 과거와 현재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실은 이제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양림동에 있는 호랑가시 나무는 그 연대가 저 처음 왔을 때 450에서 500년 됐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인이 400년으로 써져 있는데, 그곳에 선교사들 기록에도 책에도 호랑가시 나무 밭이었대요. 그곳이. 그냥 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호랑가시 나무는 굉장히 종교적인 홀리잖아요. HOLLY니까 이거는 저는 아까 제가 양림동에 이렇게 왔던 것처럼 그냥 우연히 이렇게 뭐 이렇게 떠들어 온 것보다는 가끔은 산책하고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 오고 있었던 이유가 있다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이 오랫동안 호랑가시 나무들이 자리 잡은 이곳에 선교사들이 온 거는 하나의 운명처럼 저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긴 이야기 자료도 없이 이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편하게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공간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좀 인사도 해주시고 말씀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멋진 강의해 주신 정홍기 대표님께 박수 한번 또